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앞서 리포트 기자를 좀 봤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428억 원, 김만배 씨가 약정했다는 42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자, 이거는 좀 빠진 것 같거든요. 이 검찰이 수사가 잘 안 된 건가요? 일단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김만배 씨가 부인을 해도 428억이 약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추단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 예. 사람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예. 그런데 그 428억 원이 유동규, 김용, 정진상을 위해서 약속이 된 것이다. 이렇게 믿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보면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딱 판결을 하려고 했을 때 심증만 가지고는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검찰이 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김용이나 정진상 적어도 김만배 씨의 진술 정도는 있어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가 될 텐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만약에 이제 이 세 사람들이 마음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면은 추가로 기소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증이나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한 걸까요? 일단은 수사는 더 필요하다는 거는 분명한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김만배 씨나 정진상 씨가 관련된 사실을 지금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관련된 그 중요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인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검찰도 이 당사자들을 조사는 했지만 지금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부인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나온 게 없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뭐 심증 아까 말씀 주셨지만 예. 심증만으로 이렇게 그 기소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차피 또 재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또 뭐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또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인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의 자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판의 과정 진행되는 당사자들의 과정 속에서 아마 좀 심경의 변화가 있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428억 원 약정된 혐의는 빠졌더라도 네네. 뭐 워낙 뭐 기존에 있던 혐의들이 액수가 뭐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혐의가 입증된다면 뭐 구형이 아니라 판결은 굉장히 네네. 세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배임죄 피해 금액을 4,800억이 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봤더니 그러니까 성남시의 평균 예산이 3조래요. 그러면은 한 4,8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전체 성남시 예산의 6%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성남FC 관련된 수뢰액은 133억 5천 이게 작게 잡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배임죄가 이 정도가 되면 5년에서 무기징역이고요. 제3자 뇌물죄는 10년에서 무기징역인데 예. 이게 양형 기준을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은 300억 이상의 배임죄는 7년에서 11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4,800억이죠. 뇌물죄는 5억만 넘어가도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라고요. 그런데 뇌물죄는 133억 5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최소 11년이다 이상의 그 형이 그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검찰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범죄가 두 개니까 이런 경우는 합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배임죄 제일 작게 잡아도 7년이고요. 네. 그다음 뇌물죄는 제일 작게 잡아도 11년이니까 합치면 최소 18년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나 뭐 다른 같은 경우는 이제 판결을 내릴 때 네네. 여러 가지 죄목이 있으면 다 합쳐가지고 막 네. 뭐 236년형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합치기는 합치는데요. 우리나라는 유기징역에 이제 최상한선을 둬가지고 예. 예.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상한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30년이라고 해도 뭐 300년이나 30년이나 뭐 나이 50 넘은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예. 그런가 하면 김용 전 부원장이 받고 있는 대선자금 수수 혐의 이번 이 대표의 기소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강 수사가 마무리돼서 만약에 다시 한번 네. 더 기소를 한다면 혐의가 추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대선 자금을 받았다라고 의심이 되고 있는 김용 전 부원장이 지금 이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다라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 보강 네. 증거가 나온다거나 이 대표 측의 혐의로 이제 추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나 아니면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증언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않으면 지금 유일하게 지금 대선 자금을 받았다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김용 전 부원장이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재판까지로 끌고 가기에는 좀 많이 힘들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소가 이걸로 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재판받고 있는 게 있고, 네네. 그리고 이번에 기소가 된다면 이것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같이 두 개를 병행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재판 진행이 되는데, 이거 대장동이나 그 성남 FC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너무 큰 혐의고 너무너무 확인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형사 재판이 빨리 끝나려면 증인을 조금 부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증인을 수십 명, 100명 이상 부르게 되면은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최소한 일주일에 2번씩은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2주일에 한 번 나온 것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일주일에 2번, 거기에다가 백현동, 네. 그다음에 쌍방울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일주일 내내 재판에 불려다녀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도 당무를 열심히 잘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2번째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 측, 이 대표가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방송 인터뷰 중에 나온 즉흥적인 네. 답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 대표 측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즉흥적인 발언을 답으로 내놨다라고 한 게 된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이전에 관련된 그 재판의 결과를 좀 참작한 그런 그 답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다른 재판, 친형 관련된 강제 입원 관련된 재판에서 답변이 즉흥적이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즉흥적이었고 그 당시 분위기상 여러 가지 그 의도된 바가 아니었고 유도된 분위기 속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온 순간적인 답변이었다라는 부분으로 방어를 했는데, 미리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을 입증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그 이재명 대표의 의도대로 진행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도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게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기댈 것은 지난번 그 대법원 판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굉장히 심플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당선될 목적으로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선거 관련해가지고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은 뭐냐면은 거짓말을 했는데도 무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판례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1년 12월 말이면 대선 레이스가 아주 굉장히 치열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와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게 언제냐면 그 김문기 씨 사망한 다음 날부터 또 그 이야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즉흥적이라고 과연 법원이 또 판단을 해줄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한번 이번에도 지켜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뒤집어진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전원합의체에서 충분히 뒤집히죠. 시대가 바뀌면은 그 법원의 판결도 그거에 맞추어가지고 번복되는 경우가 수다하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